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승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자이신 유연석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시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화 세미나가 벌써 2년 차를 맞이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이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현대 모비스와 대진 반도체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 세미나에서는 그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설계 또는 공정 그리고 인비어클 네트워크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청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쑥스럽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요즘에 유튜브에 무슨 경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증권 방송 같은 데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더 많이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공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 세미나의 다른 내용과 달리 굉장히 그 딱딱하고 깊게 들어가는 어떤 테크니컬한 이슈들보다는 어떤 개념과 전반적인 랜드스케이프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Software Defined Vehicle, A Guided Tour라고 잡았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제목은 좀 알쏭달쏭하게 하게 느껴지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규명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은 아직 많은 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주 짧게 정의를 한다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피처와 펑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의하는 차량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가 전자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화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다는 측면으로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잠깐만요. 이게 사이트가 잘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소프트웨어 센트릭 비어클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센트릭 비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량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소프트웨어가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이미 10년 전 네, 1억 줄 이상의 방대한 소프트웨어가 차량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이퀄 소프트웨어 센트릭 비어클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소프트웨어 센트릭 T 플러스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뭐 단어가 나왔는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스테이크홀더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차량의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어서 각 기능들이 동적으로 추가되고 변경되고 제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소비자적인 관점이고요. 생산자적인 제조사의 관점에서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차량의 펑션이나 피처가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서브 시스템이 아닌 개방되고 상호 조합 가능한 서비스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엔지니어링 답지 않게 굉장히 모호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독일의 OEM이
클래식 오토사에 이어서 어댑티브 오토사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시키고 이제 구현을 했죠. 거기에 핵심 철학이 바로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종 오버디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을 맺어서 발표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여전히 듣는 여러분들은 모호한 개념이라고 아직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차차 이 모호함을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컨퓨징한지 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이유는 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도메인에서 그 아이디어를 채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엔터프라이즈 컴퓨팅과 오토모티브 임베디드 컴퓨팅 간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과연 차량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뭐 바로 우리가 드는 의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시작부터 이제 모호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이 개념을 정확히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심지어는 투자를 하는 분들도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모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독일 분들의 어떤 성향과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점점 이렇게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OEM인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한 2015년 그 무렵에 독일 OEM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 독일 분들의 특징은 단어를 특히 이제 뭐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이 그런 어떤 독일식 그런 영어와 많이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관련돼서 독일 분들이 오프보드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 베이스 데이터 트랜스미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이미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던 메시지 패싱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또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 사실은 이거는 타당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어떤 플랫폼을 이루는 어댑티브 오토사가 SOM IP라고 하는 미드웨어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SOM이라는 단어가 스케일러블 서비스 오리엔티드 미들웨어라는 어떤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좀 과도한 어떤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더욱 모호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약간 스토리텔링 위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특히 그 중에서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는지를 한번 먼저 그 동기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사실은 독일의 프라운호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굉장히 잘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뭐 다른 여러 분야도 잘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 공공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의 어떤 그 동영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사업이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T를 기반한 사업을 할 때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모델과
그것을 구현해야 되는 IT 엔지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차이는 두 스테이크홀더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CEO가 뭐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CEO는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일 먼저 오더를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준비됐을 때 그걸 주문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또 만약에 배달을 해야 되면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관점으로 자기 사업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어떤 서버를 가지고 있고 어떤 DB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결제를 할 때 보안은 어떻게 할고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테이크홀더들 간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매너지먼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라는 개념을 소프트웨어 구현에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어, 어떤 서비스의 인테그레이션과 서비스의 구현을 일관되게 만들어 보자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큰 어떤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때 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도메인에서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좀 당연한 일이 되겠죠. 예. 예, 서비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인 어떤 말 그대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개념과 이거를 IT로 구현해야 된다는 그런 IT 엔지들의 개념들이 내재되고 있고 융합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먼저 기업의 업무를 표현하는 단위가 됩니다. 아까 커피숍가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상호 조합이 가능한 독립된 단위 소프트웨어가 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경영자들이 생각한 기업의 업무 그 개별 단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구현하는 또 소프트웨어 단위가 된다면 1대1 매핑이 되니까 비즈니스 설계에서 구현까지 굉장히 유니폼하게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여전히 모호한 내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런 단위 소프트웨어들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모든 서비스는 어떤 플로우를 갖고 연결이 돼야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형성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하드웨어에는 좀 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환경이 바뀌어도 또는 기술이 발전해서 다른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도 그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개념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의 업무를 표현하는 단위고 상호 조합 가능한 독립된 단위 소프트웨어이고 이런 단위 소프트웨어들이 표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큰 비즈니스 형성을 해야 되고 또 플랫폼 종속성을 탈피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와 같이 비즈니스를 서비스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현을 또 서비스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짤 때 이와 같이 서비스를 first class entity로 놓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아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SO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형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누어서 통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라는 것은 분산된 그런
컴퓨팅 플랫폼에서 이건 좀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기술 용어인데요. 리모트 프로시디어 콜이라고 하는 RPC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면서 구현하자라는 것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예, hopefully 이제 여러분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비스를 IT 인프라 구현에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IT 부서가 어떻게 되면은 그 사일로 돼서 서로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대형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거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런 트레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서브 시스템들은 모놀리틱한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 덩어리 내부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중복적으로 개발되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발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지 않고 비즈니스 부서에서 도출한 서비스를 단위로 개발을 한 다음에 비즈니스 부서가 그 서비스를 연결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면 그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도 똑같이 연결을 해서 IT 인프라도 같이 만들자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은 비즈니스 부서와 IT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구조도 굉장히 효율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이미 굉장히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독일에서는 자동차에서도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자. 그것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기 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생생한 예를 몇 가지 한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내일 날씨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버에 HTTP로 접속을 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온도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뭐 강수확률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보죠. 이것도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리모트 웹 서버고요. 서비스의 내용은 주로 데이터인데 뭐 온도라든가 강수 확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웹 서버에서는 만약에 이제 기상 어떤 그 급변 신호라든가 그 기상 원인 같은 거를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아도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이벤트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풍 경보 같은 것들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놓고도 우리가 비슷한 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장애물 감시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레이더나 카메라 또는 라이다 같은 그런 센서들이 전방에는 어떤 객체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객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면 이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차의 그 이슈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ADAS 미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전방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는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한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기능들을 우리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단위로 나누고 이런 거를 동적으로 연결하고 또는 끊고 함으로써 자동차의 어떤 기능을 동적으로 재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많은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어떤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매니페스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기술적인 전략보다는
비즈니스 밸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술보다는 이제 머니 메이킹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적화, 뭐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거나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또는 그 비즈니스 유닛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어떤 시스템은 또 어떤 서브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존재해서 한 모노리틱 시스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빈번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터오퍼러빌리티와 쉐어드 서비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플렉서빌리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히 이제 제품을 생산할 때는 부품의 최적화, 그다음에 코스트 다운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류의 옵티미제이션보다는 플렉서빌리티에 더 중점을 두자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켜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개발 비용, 그래서 NRE를 적게 만드는 것이 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어떤 또 매니페스토가 있냐면 evolutionary refinement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객에게는 1차원적으로 이런 좀 기능도 부족하고 다소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도 이제 일단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객의 제품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이제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그렇죠. 초기 버전에는 문제가 많지만 이제 밤에 심야에 이루어지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기능도 증가하고 안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과연 저런 어떤 매니페스토들을 저런 철학들을 자동차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기업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예, 테슬라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자동차 산업에 그 카메이킹 트랜지션을 막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ECU 소프트웨어를 오버디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거죠. 게다가 처음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족함이 많은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의도는 바로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의 매니페스토의 그 철학을 따라서 이런 뭐 부족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점점 개선하고 개선된 내용을 다이나믹 업데이트를 통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의 어떤 철학들이 자동차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 더 빠르게 이런 어떤 뭔가 좀 도전적인 개념을 도입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어떤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추구되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셨으면 지금까지의 강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도대체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아직도 약간 그 의구심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이전에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은 컴퓨팅 쪽에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은 1950년 초반부터 이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작년 정도부터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독일 OEM들은 이미 뭐 한 7, 8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디바이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뭐 50년, 30년
뭐 10년의 시차를 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니까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소프트웨어 다 아시고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그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던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 컴퓨터는 1946년에 시작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라고 하고, 이런 개념을 보편화시킨 분이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그 물리학자고 수학자면서 컴퓨터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 또는 폰 노이만 머신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던 컴퓨터 이전의 컴퓨터는 뭐냐? 바로 대표적인 게 주판인 거죠. 여러분 뭐 요즘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두뇌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주판 학원도 있고 뭐 주판 능력 검증 뭐 등급도 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판이라는 걸 한번 보죠. 이것도 계산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 계산기에 메모리 소자가 있어요. 이 메모리 소자가 바로 주판 R인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 소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중간 계산 결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 컴퓨터 이전의 컴퓨터에는 계산 결과, 데이터 값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알고리즘은 어디에 있어요? 계산기 외부에 있는 거죠. 사람의 머리,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입력은 손가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형태의 컴퓨터로는 우리가 연산을 자동화시킨다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입니다.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메모리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어요. 연산 장치가 CPU인 거죠.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 메모리에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명령어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들도 메인 메모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킨다는 거, 그 프로그램 바로 소프트웨어죠. 그런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CPU로 읽어들여서 데이터를 조작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모던 컴퓨터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모던 컴퓨터를 구현하는데 뭐 한 3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근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소드 프로그램 컴퓨터를 가장 처음 구현한 것, 그 모던 컴퓨터의 효시가 1946년도에 유펜에서 개발한 ENIAC이라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ENIAC이라는 컴퓨터는 이런 프로그램을 완전히 소프트웨어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드와이어드 로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ENIAC이라는 컴퓨터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만 돌릴 수 있는 스토어드 프로그램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NIAC을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한 3주의 시간을 거쳐서 다 배선을 다시 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파인드 컴퓨터였던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ENIAC을 좀 더 보편화된 컴퓨터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에드백입니다. 에드백이 나오면서 비로소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실리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연산이 되는 그런 모던 컴퓨터의 모습이 완전히 갖춰지게 됐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관련돼도 재미난 얘기가 많지만 여기서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이제 이 에드박은 ENIAC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은 벌써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개념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국방 쪽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국군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사용합니다. 그 한국군이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사용하는 이유는 미군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은 통신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왜 등장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은 천조국이고 육군, 공군, 해군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군이 서로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서 서로 통신 방식도 통합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육군이 공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항공대를 만들어서 연합작전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한 거죠. 근데 이건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연합작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존재하는 그런 어떤 라디오들을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군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라디오 프로세싱을 소프트웨어로 해서 하나의 하드웨어 라디오로 15가지 이상의 웨이브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면 연합작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요구사항은 우리가 뭐 민간 통신은 이미 굉장히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전장 필드에서 데이터 통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요즘 같이 컴퓨터가 발달한 상황, 게다가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까지 이제 사용되는 그리고 유도무기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지금까지 존재하던 아날로그 라디오 가지고는 이런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전장에서 사용되는 이 단말기들은 그냥 터미널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중계하고 전송해주는 스위치나 라우터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수요, 이런 군용 레이더 수요를 만족시켜야 될 필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국방부에서는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 시스템 위에 모든 어떤 웨이브폼 프로세싱 기능을 소프트웨어 모듈로 만들어서 이 동적으로 이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JTR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JTRS가 개발한 것이 SCA라고 하는 어떤 미들웨어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한국군, 미군 이미 널리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JTRS 프로그램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자동차에는 어댑티브 오토사가 있듯이 SCA라고 하는 그런 미드웨어 플랫폼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벽에 보이는 이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소프트웨어화 됐다라는 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레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위에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것이 하드웨어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통신 시스템의 그 구성 블락이 되겠죠. 과거의 하드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에서는 이 빌딩 블락들이 전부 아날로그 서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음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에서는 AD 컨버터를 이용해서 그 RF 신호를 바로 디지타이즈해서 나머지 처리를 전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기술, 여기에는 많은 기술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그와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키 컨셉은 뭐냐면 각 통신 방식에 따라서 그 통신 방식을 처리할 수 있는 웨이브폼 소프트웨어 모듈을 동적으로 다운로드하고 디플로이하고 엑스큐션 시키고 또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하는 방식의 어떤 미들웨어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또 우리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의 예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제일 처음 1세대 스마트폰은 아날로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의 그런 이득들, 그런 전략들을 적용시켜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디팅의 본질은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커플링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봤을 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은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 소프트웨어를 구현시키기 위한 어떤 런타임 플랫폼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하드웨어의 기능은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하드웨어가 와도 괜찮습니다. 물론 성능은 만족시켜야 되겠죠. 이와 같은 출발점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다들 수가 있냐면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용자 경험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defined something, anything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아직은 이제 현재 자동차는 아직 그런 모습을 갖춰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은 펑셔널 도메인이라는 것으로 나뉘고 있고, 그리고 펑셔널 도메인 안에 관련된 이슈들이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있고, 그리고 이슈 안에 알고리즘들이 소프트웨어로 내재화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블랙박스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의 기능을 얘기할 때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슈를 탑재했다 이런 하드웨어 중심적인 어떤 빌딩 블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현재의 자동차의 모습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이 추구하는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변화를 시작을 해야지 되겠죠.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을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자동차의 사례라기보다는 주로 통신 시스템 쪽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기술이 특히 통신이나 IT 기술 또는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고객이 이제 만족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사이클을 가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고객의 요구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어프로치로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드웨어는 또 개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요구의 증가, 이거를 빠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시스템 구현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적이다라는 것은 또 한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의 탈종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NRE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과 환경, 러닝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동적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애니띵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아마 나머지는 우리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중화된 제어라든가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코모도타이즈 되니까 그냥 싼 하드웨어를 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에서 개발한 바이락타르라고 하는 그런 그 공격용 드론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는 뉴스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바이락타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디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군용 무기는 밀 스펙을 따르는 그런 반도체, 밀 스펙을 따르는 소프트웨어, 밀 스펙 따르는 어떤 그런 기구 이런 걸 사용했는데 터키는 뭐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상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나 기구 부품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미국의 프레디터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개발한 그런 어떤 드론이 바이락타르잖아요. 뭐 그와 같은 일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애니띵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라는 스콥 이전에 있었던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애니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올 강의의 특성상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칫 이렇게 발을 잘못 들이면 전체적으로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본론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그랜 골을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이 뭐냐?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차량의 기능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하드웨어 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 만족 중심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서비스 단위로 설계하면 이제 IT 개발자들이 알아서 그거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차량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하드웨어를 코모도타이즈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런타임 시스템을 센트럴라이즈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케일러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굉장히 수를 절약할 수도 있고요. 와이어링 하네스의 그 코스트도 절약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버도 굉장히 줄이고 차량을 제조하는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들이 창출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커플링 시켰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제조 후 소비자에게 넘어간 자동차가 사용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차량에서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한 대 사면 보통 뭐 한 5년, 10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더 오래 타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년, 10년 오너십 갖고 있는 동안 기존의 차량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었어요. 물론 비싼 돈을 내서 튜닝하면 그건 다른 문제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이용하면 고객의 어떤 요구를 넘어서는 그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자동차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서비스 창출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조나 기획 단계에서도 굉장히 큰 베네핏을 만든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나 서비스 디파인드 비어클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네, 이와 같이 단순한 어떤 요구사항,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정의한다라는 데서 어떤 테크니컬한 리퀘어먼트가 파생이 될까요?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그 사례를 해야 될 것이 저희 그 이화 세미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우리 서울대학교 김혜준 선생이 있거든요. 이 슬라이드도 김혜준 선생이 굉장히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굉장히 편하게 될 텐데 이게 다 김혜준 선생의 공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차량의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건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차량의 기능이 서비스화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니까, 그러니까 차량의 기능이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부품의 집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차량의 중요, 부품이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납품을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생기게 되겠죠. 요즘 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뭐 자동차 라인도 쓰고 막 야적장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도 있고 뭐 그런 거가 보이는데 이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차량 제조 과정에서 이렇게 부품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는 특히 OEM이 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OEM은 기구와 전장 제품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의 롤이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품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롤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적인 요구사항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통합은 이제 말 그대로 정적 통합과 동적 통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정적 통합이 방대한 양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동적 통합이 바로 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빌딩 블락인 거죠. 어차피 엔지니어링에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 특히 자동차와 같이 복잡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딩 블락을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빌딩 블락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거나 아니면 서비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C를 통합해서 서킷을 만들려고 하면 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CAOS 또는 미들웨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E 아키텍처가 되겠죠.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에서 하드웨어는 완전히 추상화시키고 코모도타이즈 시켜서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데 그거는 뭐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굉장히 또 이 아키텍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기술적인 요소와 다른 거지만 서플라이 체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구성하는 네 개의 인그리디언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각각 네 가지의 요소를 정적 통합과 동적 통합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출시되기 전에 그러니까 팩토리 플로어에서 완전히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가 소프트웨어 뭐 모디파이 또는 뭐 테어다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적으로 출시되고 그걸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빌딩 블락은 클래식 오토사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모듈이고요.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well-defined 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을 표현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있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적 통합을 위한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장 뭐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클래식 오토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 아키텍처가 되겠죠. 뭐 E 아키텍처는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 사용했던 펑셔널 도메인에 기반한 도메인 아키텍처가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역시 컨벤셔널 이슈 아키텍처가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태틱 인테그레이션 할 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여러분이 클래식 오토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빌딩 블락이고요. 이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목적은 다이나믹 업데이트나 모디피케이션이 아니라 코드 리유스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이 짜놓은 코드,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다음 프로젝트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또는 다른 이슈에서 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스태틱 인테그레이션에서의 빌딩 블락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잘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결성을 맺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은 팩토리 플로우에서 스태틱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만의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수는 없겠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슈는 인비어클 네트워크, 캔이라든가 린이라든가 그런 인비어클 네트워크로 구성된 그런 분산 시스템을 형성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 하나하나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마치 저희가 파일을 그 윈도우즈 오퍼레이팅 시스템 폴더에다가 이렇게 옮기듯이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 옮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태틱 컨피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스태틱 컨피그레이션의 결과는 메타데이터 파일, XML 형태의 메타데이터 파일로 다 기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클래식 오토사에서 제공한 툴을 돌리게 되면 각 이슈에서 수행 가능한 그런 펌웨어 이미지들이 빌드가 되게 되겠죠. 그걸 이제 수동으로 다 플래시로 이제 플래싱을 프로그래밍을 해서 탑재하고 이제 출시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스태틱 인테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바로 클래식 오토사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이 아키텍처는 무엇이냐? 너무나 잘 아는 도메인 아키텍처인 거죠. 도메인 아키텍처라는 것이 뭐예요? 전장 시스템을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서브 시스템으로 나눈 다음에 서브 시스템 단위로 설계하고 걔네들을 인테그레이션, 통신을 통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은 뭐 파워트레인 도메인, ADAS 도메인, 세이프티 도메인, 뭐 바디 도메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도메인들 단위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설계를 하지 않을 때처럼 완전히 모노리틱하게 어떤 사일로 형태로 아이솔레이션 돼서 설계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이슈와 또 다른 도메인의 이슈가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벤더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차량에는 수백 개, 100개가 넘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게 되겠죠. 앨런 머스크가 기존 차량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3에는 뭐 이 이슈를 4개로 이제 간략화 시켰죠. 예, 이런 도메인 아키텍처는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조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슈들이 블랙박스로 독립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각 이슈들 간에 리던던시가 있어요. 헤테로지니어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이 서로 링크,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산 시스템에서 페일러가 일어날 곳이 컴퓨팅 노드겠어요? 아니면 네트워크 링크겠어요? 네트워크 링크에서의 어떤 폴트 레이시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과분산화된 이 아키텍처에서는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링 하네스 관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메인, 펑셔널 도메인 아키텍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큰 홀에 수백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펑션별로 회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회의 구성원들이 방에 다 각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부 샤우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펑셔널 도메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다 샤우팅을 하게 될 거라고. 이런 상태가 이제 펑셔널 도메인에 드러나는 와이어링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하자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태틱 인테그레이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을 그냥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재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나믹 인테그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빌딩 블락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아니고요. 다이내미컬리 디플로이어블한 소프트웨어 모듈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멀티 OS나 어댑티브 오토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키텍처는 조널 아키텍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된 그런 인비어클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될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새롭게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 반영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십시오. 서비스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기업의 업무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의 기능을 설계하는 소비자 중심적인 차량의 기능을 설계하는 사람이 생각한 그 서비스 이게 바로 여기서 서비스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는 구현이 가능한 독립된 소프트웨어 단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에서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능도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도 서비스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서비스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업데이트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디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다이나믹 디플로이먼트,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다이나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려면 이 펑셔널 도메인에 기반한 도메인 아키텍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이슈 하드웨어들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코모도타이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가 많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차량의 전장 시스템을 이렇게 자칫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펑셔널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클러스터로 나누자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냥 단순 무식합니다. 프론트 클러스터, 뭐 그 존이라고 하죠. 프론트 존, 백 존, 레프트 존, 라이트 존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존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에 다 모아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큰 방에서 자기 도메인에 속한 사람들과 샤우팅하는 이런 문제는 저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기능성은 굉장히 희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능들이 바로 다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도메인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와이어링 어떤 그 웨이트, 그 와이어링 코스트, 그다음에 레이버 엄청나게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조널 아키텍처의 특징은 각 존을 대표하는 스위치들을 두고, 그러니까 조널 게이트웨이를 두고 그 자동차 안에 테슬라 차량처럼 하이 퍼포먼스 비어클 컴퓨터를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메인 이슈가 수행하던 많은 기능을 이 차량 비어클 컴퓨터로 다 끌어올려서 여기 수행을 시키자 그러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조널 게이트웨이들이 컴퓨팅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는 도메인 아키텍처에서의 이슈랑 달리 연산 기능을 상실하고 연결 기능만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단은 연결 기능만 제공하고 그리고 차량의 기능은 서비스의 형태로 중앙 컴퓨터에서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조널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이것이 돼야지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 사례를 보여줍니다. 조널 게이트웨이라는 놈은 무엇을 하느냐? 그냥 센서 액추에이터 커넥티비티만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어떤 인비어클 네트워크 백본은 이더넷이 될 테니까 이더넷 스위치 역할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정션 박스, 그 다음에 그 로우 스피드, 로우 밴드위스, 인비어클 네트워크와의 어떤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 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서비스들은 이 바로 비어클 컴퓨터에서 수행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널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커넥티비티라는 측면에서 설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오토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모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차량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오토사를 따르는 그 스태틱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하는 그 리거시 소프트웨어 스택이 어마어마하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리거시 소프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그 리거시 소프트웨어가 이제 대체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부 부분은 센서 액추에이션을 담당하는 클래식 오토사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은 클래식 오토사와 인터랙션을 하는 어댑티브 오토사 부분, 그 윗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독일 분들의 좀 특이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오프보드라고 하는 아주 헷갈리는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단어를 제가 얼핏 들으면 영미권에서 나온 개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건 독일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혼동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차량 서플라이 체인도 이제 변화해야 되겠죠. 화물 연대 파워에 프루프한 그런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기술적으로 내려가야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시간을 썼는데 이 부분을 짧게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서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고 차량에 디플로이를 하고 수행을 시키는가, 이거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댑티브 오토사에 이미 친숙하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사라든가
또 투자 자문사 이런 데서 사실 관심을 기울일 여기에는 좀 비게 맞아 좀막 이렇게 뭐 미래지향적인 환상 이런 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그냥 리패키징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위한 이런 서비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저희가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서비스를 디파인하고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펑션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머전시 브레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레이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센서 퓨전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오브젝트 디텍션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서비스를 다 조합하면 이머전시 브레이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고객 지향적인 그런 어떤 엔지니어링 모르는 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건 약간 좀 알아야 되겠지만 예, 그 다음에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 서비스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코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 코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클래식 오토사의 컴포넌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뭐 내부 구성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 서비스 컴포넌트, 그 다음에 디텍션 서비스 컴포넌트, 레이더 서비스 컴포넌트, 이머전시 브레이크 서비스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텍션 서비스는 카메라 서비스와 레이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센서 퓨전을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브레이크 서비스에게 넘겨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이 서비스와 코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매핑을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쉽게 느끼다시피 매핑은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서비스는 이제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단위로. 사실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서비스의 어떤 IT 리얼라이제이션이다, 인카네이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겠죠. 여기서 저는 복잡한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뭐 데이터 타입을 맞춰야 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맞춰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리모트 프로시디어 콜이 일어나야 되고 뭐 펍섭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최소한 2단계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싱을 하고 그거를 잘 디스크라이브 메타데이터로 디스크라이브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실제로 플랫폼 아무리 코모도타이즈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플랫폼이 한두 개 이상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 개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각각의 어떤 알로케이션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알로케이션 내지는 매핑을 2단계에서 수행하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냐?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개발 툴을 이용해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코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인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정보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그 언더라인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속성을 표현해주는 그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매니페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매니페스트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탑재를 하게 되면 이제 디플로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수행을 시켜야 되겠죠. 뭐 수행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그 CPU로 구성된 분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CPU에 각각의 부트 시퀀스를 따르도록 그런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 부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또 중간중간에 싱크로나이즈 시켜야 되고 컨피그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지금 많은 툴과 밑에 존재하는
언더라인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분산 커뮤니케이션 어떤 테크닉,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테크닉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우리가 서비스 기반의 차량 전장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에 대한 어떤 환상을 너무 깨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기술적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저희가 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량이 소프트웨어화로 가는 추세에 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역량들을 많이 갖추어야 되겠죠. 제가 굉장히 추상화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커급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요. 뭐 그다음에 멀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위한 리얼타임 하이퍼바이저 기술, 뭐 미스크 크리티컬리티 시스템 설계 기술, 통신 프로토콜 기술, 미드웨어 기술,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기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술, 분산 컴퓨팅 기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 대학의 현실은 이런 거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전부 이제 딥러닝, 소프트웨어 하는 학생들은 딥러닝 하는 그런 어떤 인력의 수급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부산에서 자동차공학회가 열렸고 초청 강연으로 이항구 연구위원이란 분이 나오셔서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현재 미래차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대략 한 5만 명 정도인데 지금 한국에는 한 8천 명 정도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소프트 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을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저기 우리 김혜준 선생이 찾아주는 건데 퍼포먼스카로 알려진 페라리에서 최근에 반도체 전문가인 베네데토 비냐라는 분을 CEO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그 소식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동향으로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확보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한번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길게 이루어졌는데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